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노르웨이에서 또 수주를 받아냈는데 예. 그만큼 이제는 유럽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내년도 국방 예산이 네. 이제 곧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 좀 진행이 되는데 네.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사실이긴 네. 하죠. 우리나라 방사는 다 내수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무기를 너무 빨리 납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드니스 2030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네.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1200조의 자금을 동원해서 유럽을 재무장하는, 여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국 무기가 가장 또 많은 수혜를 받지 않겠네요. 세계 네. 평화가 오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또 방산 투자를 생각을 하면 그렇죠. 평화가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휴전이 여러 곳에서 지금 러우 전쟁도 만약에 휴전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방산주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는 될 수는 있겠지만 자국에 대한 보호라던가 그리고 그런 무기에 대한 구매 수요 자체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네. 불안 심리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안보에 네.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계속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뭐 빠른 납기라던가 가성비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게 실질적인 수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노르웨이에서 또 수주를 받아냈는데 예. 이번에는 못 받을 거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독일이 오히려 차지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K9이 또 선택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유럽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산주들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싹 네. 가가지고 AI 쪽이 다 수급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시즌이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렇죠. 쪽이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화가 좀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9월에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전년 본 예산 대비해서 무려 8.2% 증가한 예산을 좀 책정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예. 특히 중요한 게 방위력 개선비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를 하는 20조 원 넘는 금액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방사청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방위력 개선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매출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만큼 증가를 하느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데 한 13%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사실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사실이긴 네. 하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현지화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략이 먹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은 쪽은 많기는 하지만 살짝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쉬지 않고 달려나갔기 네. 때문에 선뜻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2018년 9월 달에 미국의 공군이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진행을 한다, 입찰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로키드 마틴이랑 손을 잡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네. 보잉에 뺏기면서 고배를 마셨는데 지금 7년이 지나고 나서 2025년 한국 전투기가 미국 군대에 도입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열렸고요. 이번에도 로키드 마틴과 또 손을 잡고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고배를 마신 부분과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안전에 대한 문제라던가 네. 그리고 약간 그 인력에 대한 문제들도 좀 발생을 하면서 이 보잉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장점들을 좀 굉장히 많이 좀 보완을 하려고 두 회사가 지금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입찰을 따낸다라고 한다면 한 10조 원 되는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그 의미는 어마무시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뭐 100% 무조건 될 거다라는 부분도 아니고 또 경쟁자가 있어요. 레오나르도사라는 회사가 유럽 있는데 회사인가 보다, 그죠? 네, 맞아요. 네. 이 회사가 경쟁사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한국항공우주보다는 좀 업력 자체가 짧고 경험 자체가 덜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기대를 많이 시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한국항공우주는 실적이 다른 데보다 좀 네. 약했어요. 예, 이번에 예. 3분기도 실적은 살짝 약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지연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진짜 실적이 계속해서 레벨업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새로운 모멘텀이고, 일단 다른 방산주들이 네.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모멘텀이고, 실적이 지금 다 잘 나오는 방산주들 가운데서 오히려 뒤늦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키 맞추기,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한국항공우주도. 그렇지만 키 맞추기로는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시스템도 보고 있는데 네네. 이제 필리 조선소가 흑자 전환이 내년부터는 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제가 이 하나시스템은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처음으로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을 맡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같이 일을 하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기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랑 세트랙 아이가 위성 기술을 결합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관련돼서 뭐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 사업에도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국내 수주가 있었어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근데 시장의 시각 자체가 하나가 지금 조선도 잘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은 살짝 포지션이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드론이라던가 이런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이 회사를 딱 어떤 이름을 부여해서 부르기에는 살짝 우리도 긴가민가한 게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필리조선소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데도 이 가격 구간을 계속 지켜주는 걸 봤을 때는 상방 쪽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 시스템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방위 산업 관련돼서 굉장히 큰 전시회가 열리는데 하나 그룹주들이 같이 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나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그룹 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LIG X1도 괜찮고 수출도 잘하고 있는데 LIG X1이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 이유를 굳이 찾아보면 네. 지금 방산 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로봇 쪽에도 손을 뻗었고 적자가 좀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LIG 넥슨도 로봇 쪽 있어요? 네, 네. 아. 로봇 쪽에 지금 코스트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네, 로봇 네. 사업에 또 손을 뻗었는데 여기가 계속 지금 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시장에서 초반에는 로봇과 방산의 만남을 기대를 그러니까. 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시화되는 부분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로봇과 방산이 만남을 기다렸는데 못 만났구나. 아직은 못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완벽한 방산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국항공우주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우주 관련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미국 관련된 모멘텀 일정이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예. 체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뭐 관세 관련돼서도 피로도는 없고 또 유럽과 중동의 수주는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 관련돼서는 뭐 이미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적 시즌에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나게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업과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영역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수 있는 건데 물론 그 우리나라 대표 또 방산주도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투자가 물론 쉽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하시면 좋은데 그걸 당장 뭐 또 오르니까 이렇게 추격하는 건 좀 당연히 위험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좋다는 건 꼭 인지를 하시는 게 결국 핵심은 왜 한국무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냐 이 부분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방산은 다 내수였거든요. 그래서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방산주 얼마나 재미없는 섹터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누가 방산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 뭐 지난- 이익이 예, 딱 매출도 있지만 이익이 정해져 제한되어 있어요. 있는 업종이잖아요. 예, 네. 그냥 내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국내 내수는 또 단가도 싸요. 맞아요. 얼마 안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낮은데 안정적이긴 한데 이거 가지고 뭐 어쨌든 매력은 없는데 갑자기 이제 폴란드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네. 폴란드가 놀래버린 거죠.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급하게 K2 전차
뭐 그 K9 자주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SOS를 쳐버린 거죠. 쳤는데 결국엔 이제 그게 그 우리나라가 무기를 너무 빨리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폴란드가 아마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급한데 독일은 만들 수가 없어요. 독일 공장은 다 문 닫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 다 너무나 평화의 시대를 이제 겪다 보니까 군수 공장이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러시아 전쟁이 이걸 좀 만들었고 사실 이거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뭐 중동도 계속 지금 전쟁 나고 있고 동남아도 무기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그 나토에서 이제 빠진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토에서 빠지면 흔히 말하면 이제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는 교실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어떤 그 보고서 제목도 있더라고요. 예. 실제 이제 거기서 막 중동 국가들 막 치고받고 싸우고 폴란드 아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나요. 예, 미국이 맘만 먹으면 끝낼 수도 있는데 사실 끝나지가 않습니다. 쉽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무슨 생각하죠? 미국이 우리를 보호 안 해준다고? 무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무기를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 무기가 수출이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가 전차가 1,400대 필요하대요. 네. 지금 필요한 게. 근데 유럽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50대밖에 안 된대요. 연간? 1년에. 그러면 이거 몇 년 걸리죠? 한 30년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날 줄 알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우리 한국은 싸고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상상만 한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실적 봤잖아요. 그러게요. 실적이 이게 실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실적 자체도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도 구조적이고 그럼 이게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반응이 되는데 뭐 누가 봐도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닌 거죠. 지금 이 방산 이 구조 자체가 그리고 수출하는 무기는 기본적으로 2배 비싸더라고요. 예, 이거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의 이 무기 이런 시장 그리고 방산주가 핫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백서가 그 리드니스 2030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네. 이게 올해 아마 3월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1,200조의 자금을 동원해서 유럽을 재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정말 후덜덜하죠. 1,200조니까. 그래서 근데 아마 앵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갑자기 독일이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GDP 대비해서 원래 국방비 예산은 제한시켜놨어요. 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나토 때문에. 맞아요. 아니 그 옛날 나치 때문에. 그래,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유럽 국가도 허용해 준 거고 독일이 그거를 이제 재정 규칙을 완화시켜서 네. 국방비를 늘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나토 이제 나간다고 하면서 야 너네들 니들이 이제 알아서 방어를 해야지. 그래서 나토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GDP 대비 지금 국방비 지출 2%인데 5%까지 올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유럽의 방위 산업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선진국이야 좋지만 저기 동유럽 국가들은 돈이 좀 부족하거든요. 여기 대출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해서 이렇게 유럽에 한마디로 이제 유럽을 좀 재무장을 같이 하자 이런 거고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30인 이유는 러시아가 또 언제든지 침투할지 모르거든요. 이게 나토는 그걸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최악의 극단적 군사적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유럽 내 무기를 비축하자.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유럽은 자기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무기를 지금 생산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다울투자증권의 최강시 연구원님의 그 리포트도 보니까 이 EU 국방백서 나오고 나서 수혜받는 산업들을 좀 꼽아주셨더라고요. 그 천궁투 미사일, 요거랑 K9 자주포, 155mm 탄, 그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천무와 유도탄, 레드백 장갑차 이런 것들이 네. 아마 유럽이 지금 이번 국방백서에 보면 좀 포함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무기를 구매하면 이런 걸 구매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전투기, 그 다음에 조선에도 좋아요. 구축함, 호위함 우리가 잘 만들죠. 지대공 미사일 또 아까 K2 전차 같은 전차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방배스가 나왔고 이게 2030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지금 유럽이 발표한 거니까 여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국 무기가 가장 또 많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방산에서 그래도 제가 개별 기업은 좀 잘 얘기는 안 하지만 네. 그래도 이 기업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는 측면이니까 주가가 방산주인데 저는 모멘텀은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어요. 이게 대형에 비해서 네. 마치 그 조선 기자재가 한참 못 갔던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첫 번째가 뭐 많이들 구리로 아는 기업이죠. 풍산. 네. 풍산하면 그냥 우리 그냥 동전이나 네, 이런 걸로 많이 소전이라고 네, 하고. 맞아요. 네, 포탄, 탄피 네, 이런 거잖아요. 탄피. 네. 이건데 대부분은 근데 구리로 많이 생각을 예, 하세요. 예, 그럼 이 맞아요. 구리값이 오르면 막 오른다. 음. 근데 사실은 영업이익의 한 80%가 그 포탄에서 나와요. 아, 예, 이거 그러니까. 총알 같은 거 있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155mm 포탄 얘기했지만 155mm 포탄은 만들 때 하나 에어랑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반반씩 들어가요. 근데 이 155mm 포탄은 공급이 좀 부족해요. 이 자주포에 들어가고 그게 핵심이고 또 하나가 그 날탄이라고 있어요. 날탄이 뭐냐면 K2 전차 있죠. 네. 탱크가 쏘잖아요. 그럼 적 전차에 장갑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게 날탄이에요. 이게 딱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날탄을 이 풍산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하나라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혼자 다 수익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K2 전차 수요가 이게 수주가 잘 되면 네. 당연히 날탄 수요가 느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게 구리주로 자꾸만 좀 인식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는 못 올랐어요. 근데 네. 저는 구리값도 앞으로 오를 거로 좀 보지만 이 풍산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방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드론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 드론도 만들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금 이제 덜 알려진 기업 중에선 풍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는 신규 상장 기업인데 이제 삼양컴텍이라는 회사가 네. 있어요.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회사냐면 제가 아까 풍산이 날탄이라고 네. 이 전차에서 이제 적 탱크에 장갑을 뚫어야 되는데 그 장갑 만드는 회사가 삼양컴텍이에요. 탱크에 그 장갑 있잖아요. 요거 그게 이제 보호막 같은 거죠. 그거를 만드는데 매출의 절반이 K2 전차예요. 그리고 그 장갑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자주포도 있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사일 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차량에도 장갑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 장갑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거의 대부분 그냥 그 방산만 해요. 방산만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그 한국 항공우주의 수리온 헬기 있죠. 네. 거기에 이제 방음판, 그다음 조종석에 앉잖아요. 조종석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무기에 그냥 필요한 그런 소재들을 다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예. 이 회사도 스토리가 비슷한 게 22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때 수출 비중이 6.3. 그러니까 그 전쟁 터질 때 그때 시점이죠.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22%가 됩니다. 수출 비중이 50%.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 9조 원짜리 맺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8월 22일 날 얼마 안 돼 가지고 구미 공장 생산 설비 증설 들어간 거 보면 아마 이제 K2 전차가 잘 되면 당연히 같이 수혜받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논리는 좀 단순해요. 방산주들 워낙 다들 많이 올랐는데 풍산과 삼양컴텍은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약간 부진한 편이라 한번 근데 스토리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